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하나뿐인 제 여동생 덕분에 기사 회생한 40대 남자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와 제 여동생은 주변에서 다들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이랍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제 동생이 절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거든요. 제 동생이 어떻게 절 구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남들처럼만 살길 바랬지만 사실 제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으로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엄만 그런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 늘 전전긍긍하며 사셨거든요. 저흰 작은 빌라에 살았는데 언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올지 몰라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답니다. 아버진 밖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집에 들어 어김없이 술부터 찾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얼마나 세게 열고 들어오는지만 들어도 그날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야, 얼른 술상 안 차리고 뭐해? 집안에 가장이 왔는데 다들 어디서 자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방에 있던 엄만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무슨 사단이라도 날까봐 서둘러 냉장고를 뒤져 술상을 차려내곤 했죠. 하지만 술을 좀 드시다 보면 어김없이 아버지 목소리가 커지곤 했습니다. 밖에서 쌓인 화풀이를 제일 만만한 저희 엄마에게 쏟아붓는 시기였죠. 당신이 대체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 줄 알아? 제발 그만 좀 해. 애들 다 듣고 있는 거 몰라? 당신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가끔 엄마가 참지 못하고 아버지 말을 받아치는 날엔 집안 살림이 다 부서지며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버진 가장으로서 권위가 도전받는 걸 참지 못하셨고 엄만 그런 아버지를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으니까요. 전 두 분이 한바탕 싸움이 날 때마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 어린 여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린 동생은 그때마다 겁에 질려 무서워했죠. 전 그런 동생의 귀를 꽉 막아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고함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또 엄마 괴롭히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조금 있으면 아버지 잠드실 거야.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절대로 이런 가정은 만들지 않겠다고, 내 아이들에겐 이런 무서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수천 번도 더 다짐했었네요. 하지만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은 제겐 너무나도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도 절 의지하는 동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뒤로도 아버지 주폭은 계속됐습니다. 여동생은 그때마다 제게 매달려 엉엉 울곤 했고요. 전 그때마다 동생에게 노래 불러주거나 다음날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달래곤 했습니다. 희진아, 괜찮아. 내일 학교 끝나고 오빠가 진짜 맛있는 떡볶이 사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그러면 동생도 조금은 진정을 하고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 동생이 중학생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학교가 좀 일찍 끝나 동생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울며 집으로 뛰쳐들어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술에 취한 아버지와 길거리에서 마주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진 동생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가방을 마구 뒤졌고 동생은 겁에 질려 울며 집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죠. 오다가 넘어지기라도 했는지 다리가 다 까져 있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아버지가 집으로 들이닥칠까 봐 동생을 데리고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대한 집과 거리가 먼 공원에 와서야 동생을 벤치에 앉히고 까진 무릎에 약을 발라주었죠. 희진아,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빨리 돈 벌어서
너 이런 걸 다신 안 보게 해줄게. 오빠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마. 동생은 어느새 훌쩍 커 오빠인 절 위로할 줄도 알더라고요. 전 벌써 철이 든 동생을 보며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아버지라는 이길 수 없는 적 앞에서 서로를 유일한 안식처를 삼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네요. 그러다 동생이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이었을까요? 동생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동안 바쁘더니 어느 날 제 앞에 검은 봉지 하나를 쓱 내밀더라고요. 아마 첫 월급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동생이 내민 봉지 안엔 제 사이즈에 딱 맞는 새 운동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신어. 이거 신고 나중에 성공하면 나 맛있는 거 진짜 많이 사줘야 돼. 알았지? 비록 시장에서 산 투박한 운동화였지만 제 발엔 세상 그 어떤 신발보다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대신 생활비 벌며 고생하시는 동안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부모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가게 됐고 동생은 꼬박꼬박 부대로 편지를 보내며 집안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아버지가 어떠신지 엄만 건강하신지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을 무렵 동생에게서 급한 연락이 걸려왔더라고요. 오빠,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술 드시고 도로가를 걷다가 사고가 나셨다나 봐. 어떡하면 좋아? 뭐라고? 그래서 엄만 지금 어디 계셔? 병원에 가셨어? 그런데 동생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오빠, 근데 나 하나도 안 슬퍼. 이런 마음 드는 내가 너무 못된 거지? 이제 오빠도 곧 제대하니까 나 이제 안 무서워해도 되는 거잖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때 동생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제가 집을 비운 동안 동생은 기댈 곳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희진아, 괜찮아. 그동안 너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꼭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셋이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흰 지독했던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제대 후 전 한시도 쉬지 않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어요. 여러 일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제대로 성공하려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겠다 싶어 야간 전문대에도 입학을 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말 그대로 주경야독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뿌듯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단한 일상을 살다 운명처럼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하루는 제가 일이 바빠 저녁도 못 먹고 늦게까지 대학 수업을 듣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전 배가 고파 앞에 편의점에서 늦은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편의점으로 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잠시 그 여잔 계산대 앞에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두더니 갑자기 당황하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힐끗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아, 잠시만요. 분명히 여기 지갑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여자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제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안 하던 짓을 하게 됐네요. 전 저도 모르게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같이 결제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나중에 계좌로 꼭 보내드릴게요. 여잔 미안함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고요. 괜찮아요. 얼마 안 하는데요, 뭘. 저도 가끔 그럴 때 많거든요. 그렇게 전 인사를 뒤로하고 편의점을 나섰지만 그 여잔 포기하지 않고 제 뒤를 따라와 끝내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짧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여자도 저와 같은 야간댁에 다니는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여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말한 대로 6천 원을 보내왔고 고맙다며 언제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잔 정말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 카페로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전 가족 외의 여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게 처음이라 무척 어색하고 쑥스러웠어요. 저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알고 보니 지갑을 직장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날 야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무지 고팠거든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여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제가 왜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털어놨죠. 그러자 그 여자도 눈을 반짝이며 자기 역시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때 대학에 갈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생활하며 악착같이 돈 벌어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년 저와 닮은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전 동질감과 함께 호감을 느꼈어요. 비슷한 상처와 목표를 가진 저희들은 금방 가까워졌고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비로소 연인이 됐습니다. 서로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숨쉴 여유를 주게 되었죠. 다정하고 이해심이 넓던 여자친구는 제가 일을 마치고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나타나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성실해 보인다며 절 지켜 세워주곤 했죠. 전 여자친구의 그런 편견 없는 마음씨와 밝은 성격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게 된 전 무사히 야간대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 무렵엔 운 좋게 꽤 조건이 괜찮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됐고요. 야간대학 졸업식 날 여자친구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누구보다 크게 절 축하해 주더라고요. 오빠 축하해. 그동안 일하랴 공부하랴 정말 고생 많았지? 아, 난 언제 졸업하려나 몰라. 다시 생각해도 오빤 정말 대단하다니까. 사실 다 늦은 나이에 그리고 야간대생인지라 쑥스러워 졸업식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 물론이고 엄마 여동생까지 제 졸업을 축하해주러 온 거 있죠. 덕분에 그날 처음으로 저희 가족과 여자친구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특유의 싹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저희 가족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려 했는데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게 됐네요. 저 정석 씨랑 만나고 있는 손미애라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여동생이 오빠 여자친구 진짜 예쁘다며 제 귀에 대고 몰래 속삭이더군요. 저흰 그날 다 같이 식사 자리까지 갖게 됐는데 여자친구는 아들인 저보다도 저희 엄마를 더 살뜰히 챙기며 조곤조곤 연신 예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엄마 동생의 앞접시에 놓아주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정석 씨가 평소에 어머님과 동생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두 분을 세상에서 제일 아낀다고요.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까 어머님을 닮아서 정석 씨가 그렇게 성실한가 봐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동생도 씩 웃으며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가 좀 무뚝뚝해도 속은 정말 깊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동생의 말에 여자친구는 걱정 말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성공적으로 인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역시 여자친구의 가족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안녕하십니까? 미애 남자친구 강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오게. 아주 우리 예비 사위 얼굴이 훤칠하구만. 그래, 배고프지? 일단 밥부터 먹자고.
전 태어나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인 자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비 처가 식구들은 저에게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가족 그 자체였어요. 장인 장모님은 다정하셨고 식사 자리에선 연신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참 감사하게도 장인 장모님은 제 어려운 가정 형편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분은 제가 고생하며 자란 만큼 속이 깊다며 절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답니다. 이후로도 제가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로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식사를 차려주셨죠. 식사 때마다 장모님은 잘 먹는 사이가 좋다며 제 밥을 꼭 2공기씩 얹어주곤 하셨고요. 우리 사위 많이 먹게.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말랐어. 온 김에 집밥 좀 든든히 먹고 가야지. 예비 장인어른도 저와 함께 술잔에 기울일 때면 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아내 역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선지 성격에 구김살 하나 없이 맑고 예뻤습니다. 전 이런 아내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며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좋은 시계와 가방을 하나씩 해드렸답니다. 처음엔 두 분 다 뭘 그런 걸 사오냐며 무척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예물을 해드리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예상보다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땐 그런 모습도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뭘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왔어. 우리가 강서방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세상에 이거 때깔 좋은 것 좀 봐. 너무 귀해서 들고 다니기도 아깝겠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든 해드릴 수 있으니 아끼지 말고 들고 다니세요. 그래? 말만 들어도 아주 사이독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 좋아. 그렇게 몇 개월 뒤 저희는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으며 살던 중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더군요. 저 어느 날부턴가 몸이 자꾸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단순히 회사 업무가 많아 그저 과로 때문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점점 배앓이가 심해 일을 하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전 미루고 미루다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병원에서 정말 믿기지 않게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이라고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제가 암이라뇨. 전 그냥 소화가 좀 안 돼서 온 것뿐이에요. 근데 암이라뇨. 그때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 곁을 지켜주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네요. 소식을 들은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며 끝까지 치료해보자고 절 다독였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꼭 살릴 거야.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치료만 잘 받으면 못 이겨낼 병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치료 잘 받아보자. 아내는 제가 처음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절 돌봐주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정성껏 갈아 주스를 만들어 왔고 밤새 통증으로 저린 제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주었죠. 아내는 오로지 제 간병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얼른 나아야 당신도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난 괜찮으니까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난 당신 아픈 게 더 마음 아파. 이런 아내만큼이나 장모님 역시 수시로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주시며 아픈 사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옛말에
김병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제 항암 치료가 길어지고 몸이 눈에 띄게 야위어갈수록 조금씩 아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절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게다가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까지 현실로 닥쳐오자 아낸 예전과는 전혀 딴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당신 수발만 들어야 돼?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나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낸 제가 먹는 약 냄새가 역겹다며 대놓고 코를 막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에 커다란 대못이 박히는 것 같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후부터 아는 점점 집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가 밤마다 통증으로 끙끙 앓을 때도 그저 못 들은 척 등을 돌기 일쑤였습니다. 처가 식구들 역시 예전처럼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뜸해졌어요. 전 점점 제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짐이 된 것 같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무신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전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을 느꼈어요. 아내는 이제 아픈 절 챙기는 대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잔뜩 치장까지 하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덩그러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때 무너져 가던 절 일으켜 세운 게 바로 제 여동생 희진이었습니다. 당시 제 동생 희진인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오빠가 이렇게나 아픈데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겠냐며 자신의 결혼을 무려 1년이나 미뤄버렸어요. 매제 역시 너무나 미안하게 그 모든 걸 이해해줬고요. 여동생은 본인의 모든 계획을 미루고 오빠인 절 챙기기 위해 달려와 주었답니다. 여동생이 제 병수발을 들며 아내 대신 제 곁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저희 남의 눈물겨운 투병기가 시작되었어요. 반면 아내는 제 옆에 있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고요. 아내는 일부러 저 보라는 듯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훑어보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서슴지 않았어요. 당신 동생도 참 극성이다. 자기 인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빠한테 매달려? 우리가 뭐 나중에 챙겨라도 줄 아나 본데 괜히 사람 부담스럽게 왜 저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전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제가 죄인이다 싶었죠. 아내는 제가 아무 말 못하는 걸 알고 점점 더 저를 무시하고 갈시했습니다. 제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입맛을 완전히 잃어 아무것도 넘기지 못할 때도 아내는 신경 하나 쓰지 않고 그저 본인 밥 먹는 데만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제 여동생 희진인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라며 소화하기 편한 것들을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싸들고 오곤 했습니다. 오빠, 이거 조금이라도 좀 먹어봐. 오빠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잣죽 정말 좋아했잖아. 내가 엄마랑 같이 직접 쏘아봤어. 고마워 희진아. 나 때문에 괜히 네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저는 미안함에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밝게 웃어주더라고요. 고생은 무슨. 그러니까 예쁜 동생 시집 보내고 싶으면 오빠가 얼른 나아야 돼. 알았지? 동생의 이런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다행히 전 저에게 잘 맞는 항암제를 찾게 되었고 몸 상태도 눈에 띄게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던 통증이 줄어들고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자 여동생도 미뤘던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전 그래도 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동생 결혼식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미뤄졌던 동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그 무렵 전 아내와 큰 소리를 내며 싸우진 않았지만 여전히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죠. 투병 생활이 길어지는 동안 아내의 냉랭한 태도에 받은 상처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볼 일이 있다며 외출했던 아내가 갑자기 사색이 된 얼굴로 집에 뛰어들어오더니 거실에 가방을 펼쳐놓고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 당신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밖에서 뭔 일 있었어?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나 지금 당장 고향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뭐? 장모님이? 아니, 갑자기 왜?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어떡해? 우리 엄마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대. 이럴 때 딸인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내려가면 아가씨 결혼식에 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아낸 짐을 챙기면서도 연신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며칠 뒤면 제 하나뿐인 여동생의 결혼식이었지만 장모님이 위중한 상태라는데 아내가 도저히 참석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죠. 그때 아내는 연신 울먹이며 어쩌면 좋냐고 발을 동동 굴렀고요.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우리 아가씨 결혼식에도 못 가고 정말 면목이 없어. 아까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엄마 수술 경과 보고 한 일주일 정도는 친정에 좀 머물러야 할 것 같아. 전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장모님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아픈 장모님을 먼저 챙기는 게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전 울고 있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다독였죠. 그때 저도 몸 상태가 완벽히 성치는 않았지만 장모님 곁을 함께 지켜야겠다 싶어 저도 같이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하기 힘들 텐데 어떡해. 나도 같이 내려갈게. 그래도 장모님 수술 받으신다는데 사위인 내가 당연히 가봐야지.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단호하게 자르더군요. 아내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절대 오지 말라고 극구절 말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만 있으면 되지. 병원에 여러 사람 있어봤자 몸만 힘들고 정신없어. 그리고 당신 아직 몸도 다 안 나왔는데 먼 길 내려오면 나만 더 신경 쓰여서 안 돼. 거긴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이 집에 남아서 우리 애한테 신경 써줘. 그리고 아가씨 결혼식은 당신이 꼭 참석해서 자리를 지켜야지. 아낸 그렇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하며 서둘러 집을 나서더라고요. 전 현관문 밖으로 급히 떠나는 아내를 보며 그저 장모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렇게 며칠 뒤 전 결국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여동생의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의 여동생은 제 아내가 오지 않는 상황을 무척 황당해했지만 제가 장모님의 위중한 사정을 계속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죠. 다행히 가족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서야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화사하게 웃고 있는 동생을 보며 왠지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더군요. 아직 꼬맹이 같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게 한편으론 기특하기도 했고요. 아내가 없어 자리가 조금 비어 보였지만 그래도 희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고 다다음 날 태국 푸켓으로 설레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여전히 장모님 수술 때문에 친정에 머물고 있다며 저한 간간히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푸켓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여동생에게서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오빠, 지금 어디야? 설마 오빠도 여기 있는 거 아니지?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푸켓에 있어? 너희 무사히 도착한 거 맞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동생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기가 막힌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세상에, 오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지금 내 바로 앞에 새언니가 있다고. 아니, 어머님이 아파서 고향에 갔다던 새언니가 왜 지금 푸켓 비치에서 한가롭게 사진을 찍고 있는 거냐고. 처음에 여동생은 아내가 저와 깜짝 여행이라도 온 줄 알고 절 찾으려고 주변을 사사지 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겠죠. 전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아내가 웬 낯선 남자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그 뒤엔 그때쯤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고 있어야 할 장모님과 장인어른까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휴양지 옷까지 입고 있었다고 하고요. 처가 식구들이 왜 거기 있나 싶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여동생은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제게 바로 연락을 준 거였죠. 미안하게도 동생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도 뒷전으로 미룬 채 그때부터 마치 흥신소 직원처럼 아내 일행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과 영상을 제게 보내주더라고요. 여동생은 아내 일행이 이동하는 곳마다 몰래 따라붙었어요. 그때 아내는 몹시 외설적인 차림을 하고 낯선 남자의 어깨에 기대 칵테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은 옆에서 그 남자 입에 과일까지 먹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진짜 본인의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여동생은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놓치지 않고 모두 영상을 찍어 제게 실시간으로 전송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연신 날아오는 그 믿을 수 없는 모습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무서운 병과 싸우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동안 제 아내와 그렇게나 믿었던 처가 식구들은 저를 기만하고 다른 남자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동생이 보내온 영상 속에서 아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보내오는 사진, 영상은 계속됐어요. 동생은 아내 일행이 푸켓의 한 최고급 시푸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몰래 따라붙었어요. 동생은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 모자, 선글라스를 깊게 눌러쓰고 처가 식구들 바로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아내는 상간남에게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고요.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 오니까 정말 좋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자주 오자. 이게 다 능력 있는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 파렴치한 대화 내용은 여동생의 핸드폰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여동생은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동생은 현지 교통수단인 툭툭이까지 잡아타고 끈질기게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시장에서 상간남이 아내 허리를 감싸 안고 쇼핑을 즐기는 모습, 두 사람이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전부 사진에 찍혀 제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동생은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스노클링 투어를 떠나는 선착장까지 쫓아갔습니다. 장인장모는 그 상간남을 아주 자연스럽게 김서방이라 부르며 마치 한고적처럼 다정하게 배에 올랐다고 하네요. 동생은 배가 출발해 멀어지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답니다. 전 밤새 잠도 못 자고 동생의 메시지를 확인하다 더는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말했어요. 희진아, 이제 그만해. 나 때문에 네 하나뿐인 신혼여행 망치는 거 너무 싫어. 이제 다 알았으니 그만해도 돼. 제 말에도 여동생은 아직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괜찮아?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저 연놈들 머리채라도 다 뽑아버릴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빠랑 애를 두고 저런 짓을... 아니야, 증거라면 이미 차고 넘쳐. 정말 고마워, 희진아. 전 동생이 보내준 아내와 상간남의 사진들을 보며 심장이 갈기가게 찢기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나깨나 장모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그 인간들을 절 조롱하듯 한가롭게 여행이나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 계속됐고 며칠 뒤 아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태연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전 아내 앞에서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고요. 아내 옆자리를 꿰차고 앉은 그놈이 대체 누군지, 왜 처가 식구들이 한동석이 되어 절 기만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거든요. 제가 먼저 감정적으로 굴면 아내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게 뻔했기에 전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겉으론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평소처럼 말을 걸어올 때면 전 구역질 날 정도의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아가씨는 신혼여행 잘 다녀왔대? 당신 덕분에 잘 다녀왔나 보더라고. 그나저나 장모님 수술은 잘 됐어? 어째 나한테 소식 한 통이 없으시네? 전 일부러 아내를 떠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 있죠? 아마 아직 회복 중이라 경황이 없어서 그러실 거야. 조금 더 기운 차리시면 곧 연락 주시겠지 뭐. 저는 아내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확실한 복수를 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증거를 모아나갔어요. 그러다 아주 끈질긴 시도 끝에 드디어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아내 전화기 안에서 그들의 진짜 꿍꿍이를 알게 됐죠.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속엔 그 인간들이 제 죽음과 보험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잔인한 진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오빠,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나 벌써 또 오빠랑 있고 싶어. 집에서 아픈 사람 수발이나 들고 있긴 정말 짜증나. 얼마 전에 여행 간 게 정말 꿈만 같다. 나도 그래. 이번 푸켓 여행 정말 좋았지? 장모님 장인어른도 날 진짜 사이로 인정해 주시는 기분이라 행복하더라. 조금만 기다려. 곧 진짜 사이로 당당하게 당신 앞에 설 테니까. 근데 당신 남편 요즘 상태는 좀 어때? 더 나빠지진 않았어? 우리 보험 다시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보험금은 얼마인지, 내 앞에 또 얼마가 떨어지는지. 심지어 그들은 제가 죽었을 때 받게 될 사망보험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며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와 상간남은 제 목숨값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처가 식구들 역시 사위의 사망보험금으로 본인들의 노후를 즐긴 심산이었고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절 뜯어먹기 위해 기다리는 하이에나 떼였다는 사실에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전 거기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저에겐 절 위해 인생을 걸고 증거를 모아준 제 여동생 희진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추악한 인간들에게 제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 그날부터 완벽한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네요. 겉으론 여전히 기운 없는 환자 노릇을 하며 아내 감시를 피했고 뒤론 변호사를 만나 동생이 수집해온 푸켓에서의 증거들과 아내 핸드폰에서 빼낸 끔찍한 메시지를 전부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공모해 저의 죽음을 담보로 미리 잔치를 벌인 정황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제 사건을 맡은 변호사마저 사위의 죽음을 기다리며 처가 식구들과 상간남이 공지한 이런 악질적인 경우는 처음 본다며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보험 관련해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여달라고 연락을 넣었죠. 그 인간들은 마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당장 처가로 오라고 절 재촉했습니다. 제가 한창 투병 생활을 할 땐 제 안부엔 관심조차 없던 인간들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아주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처가에 도착하니
장모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과일까지 내오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한 채 희죽거리고 있더군요. 오늘 제가 긴히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다들 모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전 꼭 보여드려야 할 서류가 있다며 그 인간들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장모는 그게 무슨 대단한 보험금 수령 증서라도 되는 줄 알았는지 제가 손을 떼기도 전 얼른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라고요. 아내 역시 옆에서 연신 힐끗거리며 서류 내용을 확인하려고 몸을 기울였고요. 아이고 우리 사이 몸도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왔어? 이게 다 우리 딸이랑 우리 노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준 거지? 장모는 잔뜩 신난 목소리로 봉투를 활짝 열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그 인간들이 기대하던 보험 증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푸켓 해변에서 상간남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아내의 사진, 장인과 장모가 그 상간남과 함께 술잔에 기울이며 사위 대접을 하던 사진들이 거실 탁자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화기애애하던 집안은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 지독한 정적에 흘렀죠. 이게 다 뭐야?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대체... 아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예 몸까지 떨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누려보며 제가 미리 준비한 녹취록과 아내 핸드폰에 메시지를 뽑아둔 걸 마저 던졌습니다. 그 서류더미 안엔 아내와 상간남이 제 사망보험금을 100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겠다고 낄낄대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 장모가 상간남에게 어차피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이젠 자네가 우리 집 기둥이야 라고 말하며 제 죽음을 기대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었고요. 장모님, 몸이 안 좋아 수술 받으신다더니 푸켓에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 보네요. 제 목숨값으로 남은 인생 편하게 보낼 생각에 여행이 더 즐거우셨나 봐요. 제 집요한 물음에 장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봤고 장모는 손을 덜덜 떨며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절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이건 다 오해라고 그 남자가 억지로 따라온 거라며 앞뒤 맞지도 않은 말을 횡설수설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 그 역겨운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당신들이 나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난 당신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보낼 준비를 다 끝냈어. 이혼 소송은 당연한 거고 내 보험금 노리고 있던 거 보험 사기 공모죄로 전부 형사고소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경찰서 가서 차근차근 서명하든가. 저는 마지막 말을 던지고 미련 없이 처갓집을 나와버렸네요. 뒤에선 연신 제 이름을 부르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 인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 말고도 절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전 당장이라도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제 아들이 보고 싶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뒤 아내와 상간남은 무서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고 제 보험금을 노렸던 그들의 추악한 계획은 세상 천지에 낱낱이 드러났네요. 아내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장모님 수술비로 급하게 쓴 돈이라며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이미 제 여동생이 증거로 제출한 푸켓 여행 사진과 해외 카드 결제 내역 앞에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억울해요. 이게 다 저 나쁜 놈이 저 꼬드겨서 벌인 일이라고요. 전 제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아픈 지 남편 두고 바람이나 피우며 돈 욕심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저는 그 상간남이 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했다는 문자 내역을 근거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법정 최고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더군요. 알고 보니 그놈은 이미 여러 여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전적이 화려한 전문 사기꾼이었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놈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했고 결국 집단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간남은 저와의 소송뿐 아니라 다른 사기 사건들까지 줄줄이 엮이며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가 식구들 역시 이번 사건에서 무사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장모와 장인은 뒤로 빚이 꽤 많았는데 보험금이 나오면 그걸로 빚을 갚을 파렴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 막대한 빚은 고스란히 처가 식구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죠. 결국 그 인간들이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아내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오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그토록 탐내던 제 사망보험금은커녕 이혼 유책 배우자로 판결이 나며 재산 분할에서도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그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내 마지막까지 염치 없이 절 찾아 눈물로 빌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정이 있지 않아? 내가 당신 처음 아플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데 어떻게 이래? 우리 애는 어떡할 건데? 엄마 없이 자란 애로 만들 거야? 아내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지극정성이었다고? 겉으로 챙겨주는 척하면서 속으론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지나 초시계만 보고 있었겠지. 그런 엄마라면 우리한테도 당연히 필요 없는 존재야. 아내는 사색이 되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네요. 장인 장모는 그토록 능력이 있다며 자랑하던 상간남이 실상은 사기 전과가 가득한 빈털털이라는 사실에 뒤로 넘어가기까지 했다네요. 그 이후 처간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의 목숨값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던 인간들의 체온 그토록 비참했네요. 저는 그 치밀한 복수를 마친 뒤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마음의 짐을 털어내선지 암세포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오자 담당 의사도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라고 무척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으로 절 끝까지 지켜준 여동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생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아직도 혼자 병과 싸우며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희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오빠를 살렸어. 이제 우리 진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자. 오빠가 끝까지 힘을 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이제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어.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았어 우리. 저희 가족은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네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밝아온다는 말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낸 저희 가족 앞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믿기로 했습니다. 길었던 투병 생활도 어느 정도 끝이 보이고 다시 출근까지 하게 된 전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던 제 아들에게 가장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와 그 가족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깨끗이 지우는 거였죠. 전 아들과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했어요. 비록 이젠 남자 둘이 사는 집이 됐지만 그래도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집이었답니다. 전 매일 아침 아들의 등굣길을 배웅하며 평범한 아빠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빠, 이제 안 아파? 우리 이제 맨날 같이 놀 수 있는 거지? 아들이 해맑게 물을 때마다 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가슴이 뭉클해진답니다. 그동안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준 게 미안해.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고요. 아빠랑 이렇게 놀러 다니니까 나 너무 좋아. 사실 그동안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 걸기도 무서웠거든. 정말 그랬어? 아빠가 미안해. 앞으로는 아빠 절대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우리 아들 곁에 있을게. 저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 여동생도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조카를 챙기고 있답니다. 여동생은 직장일과 결혼 생활로 바쁠 텐데도 오빠인 저와 조카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오빠, 우리 조카가 오빠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게 잘 크는 것 같아. 역시 우리 핏줄이라니까. 동생이 일부러라도 더 밝게 말하면 전 그저 고맙다는 미소로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못했던 오빠 노릇을 좀 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요. 요즘 아들 키우랴 직장일 하랴 바쁘긴 하지만 고맙게도 회사 동료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를 하자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네요. 전 이제 큰 욕심을 내기보단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저희 아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가끔 예전의 그 고통을 떠올릴 때면 속이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제 곁에서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 사안을 쓰며 우연히 보게 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화가 르누아르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 화가의 말처럼 저에게 남은 건 이제 아들과 함께할 아름다운 시간뿐이라고 믿어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